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6월 중 일부 재개할 뜻을 비쳤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공매도 금지의 해제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감독당국을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오는 22일 분단, 일상, 평촌 등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관련 통합 재건축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합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일기 신도시 5곳에서 1개에서 3개씩 지정되는데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사흘 만에 철회된 데 대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여론만 들쑤셔놓은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다른 한편으론 예 없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내 중소상인들은 불이익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이냐며 정부의 아마추어 행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4년이 되는 8월에는 전세가 상승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세값 동향과 전세 대책, 이어지는 집중 진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전셋값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동향, 임대차 입법의 문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 이광수 아리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52주 연속, 이게 한국 부동산원 주간 시세 기준으로 보면 1년째 오르고 있다는데 실제 상승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에서는 정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김선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셋값 상승 동향 얼마나 지금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작년 대비 한 5%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는 일단 첫 번째 편차가 있고요. 지역별로.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파트 위주로 보면 0.3% 평균.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09로 여전히 오르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 0.33.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은 많이 0.3으로 지방 대비 좀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년, 21년, 22년 이때에 전세 가격 폭등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 상승 여력은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지표로는 이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세 수급 지수. 이게 100이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낮았던 때 같은 경우 22년 12월에는 60 정도여가지고 사려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를 들여오는 사람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지금 24년 현재 시점에는 100을 좀 넘으려고 하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이렇기 때문에 수급 지수로 봤을 때, 전세 수급 지수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고 또 상승 여력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급 물량이 되게 적잖아요. 공급 물량. 예,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도 얘기한 게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했고, 네.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든요. 올해보다? 네, 경기도가 이제 24년에 98,000 가구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3,483가구로 40% 정도 감소하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알다시피 막 지금 집을 막 사야지 이런 수요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는데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되게 적어진다라면,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전세 상승 여력이 경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는 여전히 좀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 20년에 전세 임대차 입법 도입했던 것처럼 막 10몇 % 정도 막 그렇게 10%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런 대세 상승기는 아니고 예. 그래도 한 5%에서 조금 넘어가는 이런 지금의 상승률을 좀 유지하는 그런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네. 오르고 있는데 또 지역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고요. 네. 편차가 있고 오르는 셈이지만 2020년 당시 임대차법 말씀하신 임대차 입법이 시작이 된 게 2020년 7월 말이죠. 그때 비해 그때 이후에 그 전으로 오른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뭐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1년 사이에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뭐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도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개별 아파트를 보면 최근 1년 새에 절대 금액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 2, 3억 오른 지역도 있고. 예.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규 계약일 경우에요. 신규 계약이죠. 그렇죠. 신규 전세 계약.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지금 신규로 전세 계약할 물량이 많지 않아요. 물량이.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내가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될 때는 예. 높은 가격에 사실은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특히 신규 전세 계약인 경우에 최근 1년간 이렇게 예.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몇 군데 뭐 송파구 주로 서울 위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송파, 성동 이런 데가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2억, 3억씩 올랐다는 것은 이게 다 신규 아파트 그렇습니다.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계약하는 그렇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갱신이라든지 예. 아니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 분들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는 예. 이렇게 올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송파구의 이런 아파트들이 송파구, 10억대에서 12억 원, 뭐 그러네요. 2억 원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년 전하고는 사실 가격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2년 전과 2022년과 그러니까 2022년과 비교하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어. 신규로 내가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한 달 전보다 5천만 원 올랐네? 예. 그렇게 하지만 2년 전에 계약한 분이 이 전세를 얘기할 때는 오른 게 아니죠. 아, 그때도 2년 12억 원에 거래했으니까. 그때도 그랬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세값이 좀 쭉 떨어지다가 다시 되오르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전 가격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52주째 상승하다고 하는데 예. 그 전에요 49주째 하락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1년 52주면 1년인데 1년 전부터 올랐는데 거의 또 1년 동안은 계속 떨어졌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빠지다가 또 1년 동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막 폭등하고 있다. 아까 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폭등 수준이다. 예. 지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거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그 1년 전에 비하면 또 1년 전에는 49주 동안 내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역전세난 우려가 맞아요. 좀 있었죠. 네, 네. 그때가 지금 굉장히 다른 거네 분위기는. 일단. 지금 이제 역전세 논란은 이제 딱 들어갔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세가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이제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냐 이건데 보통 이제 막 폭등할 때는 전세가율이 한 70%,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한 90% 이랬는데 네.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 평균은 48%예요. 서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값 대비 전세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2년 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크게 이렇게 오른 건 아닌데 어떤 거 부분에서 되게 이제 크게 와닿는 건 예. 뭐냐면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은 예. 여전히 거기에 수요들이 몰리기 때문에 고가에 계속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대적으로 되게 이거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만약에 이제 구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세입자를 묻고 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이런 서울 내에서도 되게 전세 계약에서 온도차가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네. 간에 전세 차이가 네. 많이 나고 있어요. 네네. 오. 그래서 이제 구축들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 못 찾아가지고 또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지금은 워낙 이제 MZ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신축에 대한 그 로망
열망들 때문에 내가 전세로 살더라도 좀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신축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가 집중되니까 신축에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서 뭐 몇 달 전만에 몇 달 만에 막 2억씩 오르고 이런 네, 현상들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송파구, 네. 뭐 리센츠, 잠실, 헬리오시티, 성동, 곡수동 뭐 네. 2억, 3억씩 뛰니까 야, 이 전셋값 상승 큰일 났다. 그런 우려가 많고 또 매물이 많이 좀 수도권 전세가 좀 줄고 있다는 거죠. 전세 네. 매물도 좀 많이 줄고 있는 거죠. 네. 입주할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난해보다 27% 정도가 23년 대비 24년에 27% 정도가 입주 물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거기가 모든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로라도 들어가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런 신축의 공급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는 2년마다 이렇게 재계약들이 좀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임대차 3 입법 때문에 이제 4년 동안 있으니까 어쨌든 구축에 대한 시장에서의 공급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시장에서는 매물을 내가 원하는 곳에 매물을 찾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런 아까 말했던 송파구 리첸스, 잠실 엘스, 송파 헬리오시티, 그다음에 옥수동 같은 경우에도 인기 있는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 힐스 이런 게는 이제 막 2억씩 오르더라도 전 계약 대비 그러더라도 이제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앞으로 또 이제 이게 내가 좀 버티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럼 기다릴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 관망하면서 전세로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지금이라도 계약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런 많이 오른 가격의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세가 앞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세입자들은 네.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오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 원인, 그 원인이 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좀 차례대로 꼽아본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르는 거예요. 너무 떨어졌어.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대로. 자산 가격은 그런 일종의 반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상승 기간이 길었던 건 뭐냐면 그동안 하락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네. 시장에 지금 신규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이 감소했어요. 신규 매물. 그 전세 이유는 매물. 뭐냐면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갱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갱신하는 분들이. 새롭게 전세 집을 찾을 입장에서는 매물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단기적인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이 감소했다는 거 그 반대편에 뭐냐면 수요도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시장에서 막 찾고 있는 임대차 수요, 즉 전세 수요도 줄었다는 의미잖아요. 수요도 갱신했으니까. 갱신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수요 요인이 안 되고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어졌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공교롭게도 뭐냐면 네. 이 수요와 공급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감소한 건 수요 감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1년도에 보여준 이유가 예. 어쨌든 전세 보증금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식의 계약 방식이 앞으로 늘어날 거다. 아하. 그렇게 계약 되면 방식이.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네. 입장에서 내가 전세를 주려고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세 계약 건수가 줄고 있어요. 전세 계약 건수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특히 비싼 전세 보증금인 경우 계약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놓은 다음에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네. 매물이 감소한 것도 이유가 맞지만.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가격을 계속 올려줄 만한 과연 수요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냐는 거예요.
이 가격을 네.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방식을 찾게 되고 예. 예를 들어서 반전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예.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네. 하나 예. 이제 입주 물량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2, 3년 내에 입주 물량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지금 굉장히 이동성이 커졌어요. 이동성. 예.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르면요. 예. 경기도로 이사 간다는 거죠. 음. 그런 이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청년 세대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권으로 이사 가는 또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실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크게 감소하는 수준은 아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최근에 시장이 위축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멸실 주택이 감소하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살다 있는 집을 이제 공사해서 이제 부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더디면서 멸실 주택이 줄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9년부터 예. 2022년도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때 137주가요. 예.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러 137주.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 2년 넘게 계속 오른 거죠.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부시고 막 집 나가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 영향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는 감소하지만 멸실주택도 줄어요. 그건 뭐냐면 살 집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전세 가격 상승 요인들을 또 분석해 보면 뭐 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느냐,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바뀐다. 그리고 지역으로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값 오름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 2020년 아까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0년 지금 임대차법이 적용된 게 2020년 7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네. 137주가 올랐다고 그랬죠? 네. 네. 그때는 이 임대차법의 영향이 컸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21년에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이 13.1%,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예.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 체감하기에 막 몇 억씩 올랐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임대차 3법 도입을 하면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과제로 나와서 연구를 한 결과 예. 주택가격 상승기에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예. 1년에서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연구가 한번 진행이 됐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 했던 점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주택가격 상승기에 임대차 3법을 즉 계약기간 연장하는 거를 도입을 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없고 주택이 되게 한계이고 전세를 구할 사람들이 없고 이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니까 정부 정책에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이 피해는 세입자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6월에 계약한 사람과 임대차 3법 도입되고 나서 7월 이후에 계약한 사람이 한 단지 내에서 가격이 막 3, 4억.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이중 가격 얘기가 그때 나왔죠. 네, 심지어 막 삼중 가격까지 형성이 어. 돼서 그렇게 되게 복잡한 시장에서 그런 구조들을 가졌는데 그때처럼 뭐 그렇게 폭등을 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로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도 대출을 통해서 이걸 감당이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22년부터 이제 고금리 되고 나서 이제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되게 하향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이 금리가 올해 들어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빠르게 또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전세 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주인이 올려받고 싶은 데를 올린다고 그걸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막 오를 수도 없고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또 갑자기 확 내려갈 만한 요인도 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전세 가격이 네. 안정되는 쪽으로 확 분위기가 바뀔 만한 또 내려가는- 여건도 아니다. 예, 그래서 막 약보합 정도 뭐 요 정도로 당분간 가다가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내가 좀 내가 자금을 좀 동원해서 시장에서
고가의 전세가 나오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좀 되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또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의 변수들의 시장의 변수들이 유지된다라면 크게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거나 이렇게 할 것들은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금매 위주로 전세 거래들이 이제 맞춰진 다음에 네. 그런 것들이 다 소진된 다음에 이제는 약간의 이제 정상 원하는 가격들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오른 그리고 이제 신축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여전히 구축이나 비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전세 매물이 네, 네. 전세 매물이 뭐 다 사라졌다. 뭐 대규모 단지도 전세 구할 나오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워낙 많아서 네.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구축이라든지 비역세권 아직도 있다. 지금 전세 가격 논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임대차 입법을 이제 두 분이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임대차 입법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4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4년이 딱 되는 게 7월 말에 시행이 됐으니까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자, 이거 4년 된 분들이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값을 대폭 올릴 것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할 거다. 수직 상승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신규 계약할 때요. 그동안 못 올린다고 해서 다 올려놓고 계약했어요. 이미 올렸어. 네. 그래서 지금 신규 계약하는 거에 그때 가격에 못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4년 동안 못 오르면서 또 올린다? 예. 그거는 전 가능하지 않다. 아,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대규모로 올리기가 이미 어렵다. 올려놨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가격대에서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이미 시장에서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시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입법이 입법, 예. 4년 차가 돼서 또 전세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 시장이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수요자들이 감당이 어려워서 아무리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수요자가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020년도에 이미 가장 최고점이었어요. 전세값이.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아까 올랐던 그 가격에서 유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갱신 계약을 보면 새로 계약하는 건 보면 그때 가격보다 내려서 계약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기준에서 보면 네. 거기 그 가격대보다 더 오르긴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 매월 전세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네. 2년 전보다 가격이 어떻지? 4년 전보다 가격이 어떻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2년 전에 10억 원의 전세였는데 최근에 8억까지 떨어졌다가 9억 원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임대인한테 전세가 올라서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억 원이 9억 원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9원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오른 건 맞지만 네. 2년 동안의 기간으로 보면 오른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미 그런 지표들도 나타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한 데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의 운명을 물어보니 전세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저 말은 폐지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국토부 네. 입장은 확실히 저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그렇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 동향 봐서? 이게 이제 4년 동안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입법을 도입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정당하고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지는 왜냐하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2년 단위로 이게 막 그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2년 단위로 이사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2+2 요거 부분에서 되게 저는 동의하는 바인데 그게 이제 어떠한 시점에 예. 시장에서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시점 그래서 이제 연구에 의하면 콜드 마켓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내려갈 때.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게 정착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워낙 급했기 때문에
한마켓이라고 하는 상승기에 그걸 도입을 무리하게 좀 해서 시장의 왜곡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 부분에서 되게 동의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은 시장 가격을 왜곡했다는 말이에요. 시장 가격. 예, 아까 이제 이중 가격, 삼중 가격, 문제. 뭐 어떤 단지 내에 어떤 집은 동일한데 9억에 거래가 되고 전세가 어떤 집은 12억, 15억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분쟁으로 법적 분쟁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대인이 내가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재산권이니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나가야 되니까 주거 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이 제도의 전면적인 부작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안은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원상복구해서 폐지하는 쪽. 예,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 그렇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와 더불어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광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박상호 장관이 원상복귀, 임대차 입법 폐지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분명히 방침은 밝힌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번 전세 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충격적인 게 네.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틀려요. 어.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1년 전에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세 가격이 빠졌습니까? 임대차 입법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네.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차 입법을 없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있고요. 되는 비과학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시라. 어.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을. 네. 아니 2, 3년에 또 없애. 어. 그러면 누가 이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아니 주무 장관은요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법이 엄연인데 왜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법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을 스스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장관이 나와서 법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이 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금 행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아니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왜 장관이 와서 얘기를 합니까? 네.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법을 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4년에 한 번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이제 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왔어요. 여기를 잘 넘어가면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이클을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해지 보면 네. 사실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임대차 입법은 건들지 말아달라. 임대차 전문가로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박상호 장관은 임대차 입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풍선 효과 이런 게 있다. 누르면 올라온다. 그때 잡아두니까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이제 막 올리려고 한다. 근데 1년 전에 왜 떨어졌냐고요. 1년 전에는 이제 시장 수요,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진단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법은 또 국회에서 결정하니까 아무리 박상호 장관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혹시 포함돼야 할까요? 전세 대책을 이번 주에 정부가 좀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까요?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세 대책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를 포괄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세 가격이 뭐 막 오를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든 빨리 음화시키거나 안정화시키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제 앞서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전세 사기 문제도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전세 사기. 예, 전세 사기로 인해서 8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되게 젊은 친구인데 38살 먹은 친구인데 대구에서 이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분이
오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후에 이 사람이 대상자 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 지정이 안 돼서 되게 애타게 동동동동 돌아다니면서 그날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살을 했더니 극단 오후에 지정이 선택을 했는데. 됐다라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 이제 2030 세대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되게 경제나 부동산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모르고 전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큰데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책을 내놨을 때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그걸 인정받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내놓는 것들이 좀 명확하고 신속하게 좀 하루하루가 막 피가 끓도록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 대책이 네. 나오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좀 구제할 수 있고 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세 시장 동향과 임대차 입법에 관한 토론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 이광수 아리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